지금 백악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단 25%의 관세를 매기면 불과 48시간 만에 미국 데이터 센터가 멈추고 전기차 생산 라인이 중단된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것인데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3억 3천만 명의 초강대국 산업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고위 관료들조차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은 단순한 변수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국가라는 점입니다. IMF,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1년 만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세계 6위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는데요. 만약 이런 나라가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세계 패권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김입니다.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역 지하철에서 나와 국무부 건물로 향하는 오전 8시 47분. 제 휴대폰에서 세 번째 진동이 울렸어요. 백악관 별관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죠. 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등줄기엔 이상한 열기가 돌았습니다. 32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오전 10시 서쪽 별관 205호 한국 관세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 48시간 내 제출 요망.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미국 무역분석관으로 6년간 일하면서도 한국은 늘 중국, 일본, 독일 뒤에 숨어있는 존재였거든요. 205호 문을 열자마자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5대의 빨간색 경고창들이 깜픽거리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화면에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나리오 48시간 내 미국 데이터 센터 90% 기능 정지.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보좌관인 데이비드 윌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라파엘, 앉으세요. 오늘부터 당신이 맡을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만약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원에서 이 법안을 검토 중인데 우리는 정확한 영향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의아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관세를 매기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모니터 속 시뮬레이션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존 웹서비스 서버들이 연쇄적으로 다운되고 애플 아이폰 생산 라인이 멈추는 장면들이 그래픽으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제가 물었죠. 데이비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석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상원 표결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제 손 안에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삼성 갤럭시였죠. 평생 별 생각 없이 사용해온 이 기계가 혹시 미국 경제 전체와 연결된 거대한 실타래의 한 조각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제 모든 편견과 상식이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후 2시 30분, 상원 러셀 빌딩 3층 복도에서 빅터 로메로 의원과 마주쳤을 때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그의 회색 양복 재킷 옷깃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깃발핀이 반짝이고 있었고 악수하는 그의 손에선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를 아우르는 러스트벨트 지역구 대표인 그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보호무역 정책으로 유명해진 인물이었거든요. 라파엘, 자네가 한국 관세 보고서를 쓴다고 들었네.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혹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생각인가? 저는 아직 분석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빅터는 이미 자신만의 답을 준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태블릿 화면에는 선거구별 실업률 통계가 빼곡했죠. 미시간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실업률 12.3%, 오하이오 에크런 고무 공장 폐쇄율 23%. 빅터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키며 움직였어요. 이 숫자들이 보이나? 우리 유권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해외 수입품 때문에 고통받고 있네. 한국도 예외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듯 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25% 관세한 HR 4829 법안 초안이 떠올랐습니다.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미 법안 번호까지 배정된 상태였거든요. 빅터는 의자에 앉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상원 통과, 그 다음 주 하원 표결 예정이야. 시간이 많지 않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원님, 아직 경제적 영향 분석도. 제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빅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라파엘, 자네도 정치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 러스트벨트의 3만 표가 이번 선거의 승부처야. 한국에서 들어오는 철강,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걸 유권자들은 안다고. 그의 어조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제 보고서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식이었죠. 태블릿에서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보호무역 정책 지지율 펜실베이니아 68%, 미시간 71%, 오하이오 64%. 빅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진실이야, 라파엘. 유권자들은 공정한 무역을 원하고 있고 한국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 저는 목구멍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정치적 압력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만약 한국 관세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피해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빅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파엘, 자네는 무역 분석관이야. 분석은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고. 3만 표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이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동생은 뭔가 다른 의견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관세 25% 부과하면 너희 회사에 영향 있을까? 답장은 금세 왔어요. 형, 우리 서버 칩 80%가 삼성이야. 관세 붙으면 스타트업 망해. 단순 명료한 답이었지만 제게는 첫 번째 경고등이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빅터가 남긴 마지막 말을 되새겼어요. 라파엘, 좋은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네. 미국을 위한 올바른 결론 말이야. 과연 무엇이 미국을 위한 올바른 결론일까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큰 딜레마에 빠져들게 될지를요. 다음날 오전 9시 국제에너지기구 워싱턴 사무소에서 노라 한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를 과소평가했어요. 키 160cm 남짓한 체구의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여성,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차트를 보여주는 순간,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파엘 씨, 혹시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노라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반도체가 들어있겠죠. 그러자 노라가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파이 차트가 떠 있었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 42%, SK 하이닉스 30%, 마이크론 20%, 기타 8%. 노라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당신 손의 아이폰부터 아마존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디지털 기기의 심장이죠. 제 목구멍이 바싹 말랐어요. 두 번째 차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LG에너지솔루션 23%, SK온 17%, 중국 CATL 30%, 기타 30%. 노라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셀 절반이 한국산이에요. GM 볼트, 포드 머스탱 마하이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 배터리들입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노라 씨.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저는 6년간 무역 분석관으로 일했는데 노라가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완성품만 보거든요. 아이폰을 보면서 애플을 떠올리지
그 안에 삼성 메모리 칩을 생각하지는 않죠. 테슬라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지 LG 배터리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화면에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 구글 클라우드 89%, 아마존 AWS 94%,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87%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 숫자들이 제 뇌리에 박혔어요. 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구글 검색, 넷플릭스 스트리밍, 아마존 쇼핑, 모든 것이 한국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11층 사무실이었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국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격 정도가 아니에요. 자살행위죠. 25% 관세가 붙으면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미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야 해요. 문제는 그런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중국 메모리 기술은 한국보다 3년 뒤처져 있어요.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제재 대상이죠. 결국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예요. 저는 벽에 기대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빅터 의원의 말과 노라의 데이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노라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라파엘 씨, 실험 하나 해보시겠어요? 그녀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 중단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시간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제 호기심이 자극했습니다. 해보죠.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빨간 경고등들이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공급 중단 1시간 후 주요 데이터 센터 메모리 재고 고갈 경고. 6시간 후 스마트폰 생산 라인 가동 중단. 12시간 후 클라우드 서비스 불안정.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손에 든 스마트폰조차 한국 칩 없이는 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라파엘 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저는 제 갤럭시 폰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기계가 갑자기 거대한 지정학적 무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빅터의 정치적 압력과 노라의 냉혹한 데이터가 끝없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저는 국무부 지하 2층 시뮬레이션 센터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6대의 모니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커피 한 잔이 이미 식어버린 채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라가 보여준 데이터를 직접 검증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돌려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노라의 경고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나리오 실행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메인 스크린에 미국 전역의 디지털 인프라 지도가 떠올랐어요. 수천 개의 초록색 점들이 데이터 센터와 제조업체들을 나타내고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그 점들이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0시간 한국산 반도체 공급 중단 발표. 1시간 후 애플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생산 라인 긴급회의 소집. 메모리 재고는 72시간 분뿐이었어요. 3시간 후 아마존 웹서비스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증설 계획 전면 중단. 6시간 후 구글 클라우드에서 신규 서비스 론칭 무기한 연기 발표. 제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12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Y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LG 배터리 공급 중단 때문이었죠. GM과 포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면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제 손실 규모를 보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1일차 예상 손실 47억 달러. 숫자가 계속 치솟고 있었어요. 24시간 후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화질 저하 현상이 발생했어요. 서버 용량 부족 때문이었죠.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들도 앱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데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될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48시간째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 AWS 동부 지역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 불안정 경고가 떴어요.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서버 다운 위험이었죠.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아이콘들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 30억 명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중단 위험.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72시간이 지나자 시뮬레이션은 완전한 재앙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애플 마이너스 23%, 아마존 마이너스 31%, 구글 마이너스 28%. 투자자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깨닫고 패닉셀을 시작한 거였죠. 3일차 누적 손실 2,847억 달러. 숫자를 보고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대체제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다른 공급업체 찾기 옵션을 클릭해봤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술력 부족 무역 제재, 일본 반도체 생산량 부족, 한국의 15% 수준, 유럽 반도체 첨단 메모리 기술 보유하지 않음. 결국 모든 길이 막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 시나리오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3,200개사 중 68%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핀테크, 에듀테크, 헬스테크 분야가 특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나왔죠. 제 동생 마이클의 AI 스타트업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저는 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시계는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빅터 의원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러스트벨트의 3만 표가 이번 선거의 승부처야.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3만 표를 얻기 위해 2조 달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모니터를 끄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한국의 관세를 매기는 건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빅터 의원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이익 앞에서 경제적 현실을 외면할까요? 이틀 후 화요일 오전, 노라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중했고 손에 든 파일 봉투가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라파엘 씨, 어제 밤 시뮬레이션 돌린 거 들었어요. 충격적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이틀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노라가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화면에 떠오른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GDP 성장률이 1996년 7.0%에서 1998년 마이너스 5.5%로 급락했다가 1999년 10.7%로 반등하는 V자 곡선이었죠. 세계 경제사에서 이런 급속한 회복을 보인 나라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이에요. 노라의 손가락이 타임라인을 따라 움직였어요.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중단했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이었어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3개월 내에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노라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쳤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90%에서 20%로 줄였습니다. 국산 소재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화면의 그래프가 그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코로나19였습니다. 2020년 2월 전 세계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세요? 노라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2주 만에 마스크 생산량을 1일 1,000만 개로 늘렸고 3주 만에 PCR 진단키트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몇 달씩 허둥댈 때 말이죠. 숫자들이 제 눈에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노라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걸 기회로 바꿔왔어요. IMF 때는 재벌 구조 조정과 IT 강국 기반을 다졌고, 일본 규제 때는 소재 독립을 잃었고, 코로나 때는 K방역과 바이오 산업을 키웠죠.
저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번째 자료에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R&D 투자 비율을 보세요. GDP 대비 4.81%로 세계 1위예요. 미국은 3.45%, 독일은 3.14%, 일본은 3.26%입니다. 노라가 강조했어요. 이런 나라가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더 강해져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엘 씨, 만약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매긴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노라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시장을 찾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죠? 노라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되겠죠.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이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14개국 인구 35억 명, GDP 25조 달러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23조 달러와 맞먹는 규모죠. 제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 주도권이에요. 노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배제한다면 육지 통신,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미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한국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단 1년 만에 대안을 내왔습니다. 노라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IMF 1년 후 벤처붐, 일본 규제 1년 후 소재 독립, 코로나 발생 1년 후 백신 자체 생산. 이런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라파엘 씨,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위기 대응력만큼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파트너로 두는 게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노라가 남긴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 국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백악관 서쪽 별관 대회의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유럽연합 통상대표부, 중국 상무부, 인도 외교부, 브라질 개발부, 총 4개국 대표단이 긴급히 워싱턴에 도착한 거였죠. 데이비드 윌슨 보좌관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라파엘, 큰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관세 건이 국제적 이슈가 되어버렸네요.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는 4개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항해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선별적 관세 정책에 대한 공식 우려 표명 및 대응 방안. 유럽연합 대표인 마르틴 슈미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약 미국이 한국에만 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WTO 최애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죠. 중국 대표 리 웨이밍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받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25% 관세를 받고 있어요. 한국만 예외가 된다면 우리는 즉시 WTO에 제소할 겁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준비된 제소장 초안이 들려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대표 프리아 샤르마가 3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인도의 IT 서비스와 의약품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도 동등한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태블릿에서 인도의 미국 수출 통계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연간 720억 달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브라질 대표 카를로스 멘도사가 마지막 타격을 가했습니다. 브라질의 철광석과 대도 없이는 미국 제조업과 축산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국이 반도체로 특혜를 받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4개국이 연합해서 압박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데이비드 보좌관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에요. 하지만 마르틴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세요. 한국만 예외로 둘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리 웨이밍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만 특별 대우한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고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겠죠. 이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프리아가 추가로 압박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계 최대의 IT 인력과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할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4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 명백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데이비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라파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만 빼면 불공정하다고 4개국이 연합해서 압박하고 한국을 포함시키면 미국 경제가 자폭이에요. 답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한국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둘째, 한국만 예외로 두면 다른 나라들이 WTO 제소와 보복 조치를 취한다. 셋째,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면 전 세계와 무역전쟁에 돌입한다. 어떤 선택을 해도 미국에게는 손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빅터 의원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러스트벨트의 3만 표가 승부처다. 하지만 이제는 3만 표 때문에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제적 형평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휴대폰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빅터 의원이었습니다. 라파엘, 내일 오전 최종 보고서 제출하게. 상원 표결이 다음 주로 앞당겨졌어.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백악관 타원형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열렸어요. 참석자는 데이비드 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그리고 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밤새 작성한 분석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설리번이 꺼낸 새로운 질문 때문에 모든 게 다시 흔들리게 됐습니다. 라파엘, 지금까지 경제적 분석에만 집중했는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가 있어요. 설리번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관세를 매기면서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맺는다면 말이에요. 제 뇌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가 태블릿을 조작하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한중 교역 규모를 보세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에요. 2022년 기준 3,562억 달러, 전체 교역의 23.2%를 차지하죠.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과의 교역 규모 1,686억 달러의 2배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균형을 유지해왔어요. 설리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한국이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건 제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였어요. 설리번이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기술 공유 협정을 맺는다면, 한국의 메모리 기술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결합하면 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문제였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보다 3년 뒤처져 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서 기술 이전을 한다면 그 격차가 1년 안에 좁혀질 수 있어요.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설리번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과 뭘 논의했는지 아세요?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지만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파악돼요. 이 정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로 중국과 기술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설리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합리적 선택이에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일 수도 있죠. 데이비드가 추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한중 기술 동맹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돼요. 중국이 한국 기술로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간 개념을 도입해서 생각해보죠.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매기고 한국이 중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면 5년 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새로운 예측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중국 28%, 한국 35%, 미국 15%. 패권이 완전히 뒤바뀌죠.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뒤따랐습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 정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설리번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라파엘. 설리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중국 품에 밀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로 끌어안을 것인가. 미국의 미래가 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기술 협력까지 간다면 5년 안에 세계 패권은 뒤집힙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였던 거예요. 이제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오늘 받은 충격적인 시나리오까지. 제 머릿속에서는 빅터 의원의 정치적 압력, 노라의 경제 데이터, 4개국의 항해, 그리고 한중 기술 동맹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방정식의 핵심이라는 걸 말이에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 미국 산업과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 평생 한국을 작은 나라로 여겼던 제가 이런 제목을 쓰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첫 번째 섹션에서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했어요. 한국산 반도체 공급 중단 시 48시간 내 미국 데이터 센터 90% 기능 정지, 72시간 내 주요 기술기업 생산 라인 중단, 일주일 내 2,847억 달러 경제 손실. 숫자들이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한 경제적 팩트만으로요. 두 번째 섹션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썼어요. IMF 외환위기 1년 만에 V자 회복, 일본 수출 규제 1년 만에 소재 독립 달성, 코로나19 발생 3주 만에 진단키트 대량 생산 체제 구축. 노라가 보여준 사례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을 압박하는 건 더 강한 경쟁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세 번째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 결합하면 5년 내 미중 기술 패권 구도가 역전될 위험. 이 부분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네 번째 섹션은 국제적 형평성 문제였어요. 한국만 관세 면제 시 EU, 중국, 인도, 브라질의 WTO 제소 및 보복 조치 예상. 미국의 다자간 무역 체제 신뢰도 하락. 4개국 대표단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미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관세라는 19세기적 도구 대신 21세기형 협력 모델을 제안한 거였죠. 한미반도체 동맹, 배터리 기술 공동 연구, 육지 통신 표준 공동 개발 같은 구체적 방안들을 담았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개인적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나라가 오늘 패권의 균형추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필수 파트너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제 편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실감했어요. 새벽 3시에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 강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는 동생 마이클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형, 오늘 삼성과 AI 칩 공동 개발 계약 체결했어.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 서쪽 별관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데이비드 보좌관이 제목을 보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 흥미로운 제목이네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는 결론입니다. 1시간 후 빅터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라파엘, 보고서 잘 봤네.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지만 설득력이 있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만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었어요. 정치는 정치고 현실은 현실이야. 좋은 분석이었네. 오후에 노라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라파엘 씨, 보고서 정말 훌륭했어요.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보시는군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 덕분에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뉴스를 봤어요. 한미반도체 전략 파트너십론의 본격화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세 대신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일주일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평생 가져왔던 복잡한 정체성,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무의식적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혁신력이, 인구가 아니라 기술력이 21세기의 진짜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백악관에서였습니다. 라파엘, 당신의 보고서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긍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25% 관세안은 철회되고 대신 한미 기술 협력 강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편견의 위험성이었을 거예요.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보는 편견, 정치적 계산이 경제적 현실보다 중요하다는 편견,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편견. 모든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어요. 방정식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이 21세기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였고, 그 파트너십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순간, 그 나라가 세계의 질서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제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일어난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을 좌우하고 있다. 크기로 나라를 판단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앞으로는 데이터와 현실로만 판단하자. 그렇게 저의 인식 전환은 끝났어요. 한국계 미국인 라파엘 김에서 진정한 글로벌 분석가 라파엘 김으로의 변화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만든 큰 변화,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떠오른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이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감동뉴스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